네, 안녕하세요. 이제 6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당신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당신이 교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까지는 어떤 교사가 반성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개인적인 도구, 또 함께 쓸 수 있는 도구, 이런 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이제 어떤 교사의 실천적 지식, 이라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내러티브 탐구로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소제목들이 있어요. 이미지, 규칙, 원칙, 실천적 원리,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관계, 관련성들, 또 개인적 철학, 은유, 또 리듬이라든지 내러티브의 통일성,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라든지 규칙 또는 원칙이라든지 실천적 원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지식이나 실천적 지식을 드러내는 하나의 파트다, 컨텐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 철학은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겠죠. 또 은유와 같은 부분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 가지씩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개인적 실천적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지금 논의를 해온 것 같습니다. 벌써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선생님들 나름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 상황에 참여할 때 우리 각자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 그리고 또 개인적 실천적 지식은 삶의 교육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도덕적이고 정서적이고 미적인 방법이다. 굉장히 좀 화려한 언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교육적인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경험적 지식을 갖기 마련이죠. 그 김대현, 박경미 그 두 분의 논문에서도 그 아마도 박경미 선생님이겠죠. 그분이 교사 연구자로서 어떠한 경험을 초임부터 또 8년차까지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녀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교육 과정은 무엇인지, 또 초임교사 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있던 교육 과정이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점점 어떤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 축적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적된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아마 그녀의 그 이후에 어떤 교육적 삶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 실천적 지식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적 실천을 한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교육적 실천의 언어이다. 혹은 말 이상의 어떤 언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사로서의 어떤 교육이란 현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런 어떤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 공기와 같기 때문에 잘 붙잡히지 않고 또 너무 은연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 뭐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경인교대 와서의 경력은 길지 않지만 어느덧 티칭을 제대로 좀 하게 된 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생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또 교대생 혹은 사대생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저들은 지금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 그런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나이 들어가는데 제가 만나는 학생들의 나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지 않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뭐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매년 학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개인적 실천적 지식은 매년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예전과 같은 방식,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블랭크북, 미지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함부로 작년에 선례를 따를 수 없다라는 점이 저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으로 저의 교육적 활동과 실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러티브 연구에서 잡아내야 될 어떤 첫 번째 이제 캡처할 이미지, 예, 컨텐츠로 이미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스테판이라는 교사가 교실은 가정이다 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니에게 가정은 어떤 곳이냐? 서로 상호작용하고, 예, 협동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곧 교실도 상호작용하고 협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예시들이 좀 외국의 예이기도 하고 또 오래전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저한테 그럼 교대란 어떤 이미지인가?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장소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막상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투덜거린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교수님은 행복하신 거죠. 라는 말을 항상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러움의 이미지 중 하나가 학생들을 취직시켜 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대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임용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들이, 4대 교수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네는 취직 안 시켜줘도 되잖아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교대생들의 스트레스는 이게 또 모두가 좀 많이 떨어지는 시험이면은 또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너무 소수가 떨어지는 시험이면은 그 소수밖에 안 떨어지는 시험을 떨어졌을 때 학생들이 받는 충격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그렇지만은 계속 임용 시험만을 준비해 줄 수 없는 좀 그런 딜레마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대는 굉장히 부러움의 장소이지만은 실상은 여전히 경쟁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당연히 경험이죠. 예. 그리고 또 전문적인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연수를 많이 받으시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연수를 받습니다만, 요즘은 코로나 좀 직전에 받았던 연수들은 다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유튜브 같은 것들에 의한 것이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학생들의 임용 시험 특강 같은 걸 도와준 데 뭐 나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4대 교수들과의 친분 같은 것들은 저의 개인적 생활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너네는 취직 안 시켜도 되잖아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아 그렇구나, 부러움의 지금 대상이구나 우리가 라고 인식을 전혀 못했을 텐데,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나니 당연히 아 교대는 부러움의 장소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만큼 하는 만큼 그렇게 부러운 곳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교과서의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에 걸쳐 있는 스테파니의 어떤 가정에 대한 이미지, 교실은 가정이다, 가정으로서의 교실,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스테파니의 티칭 프랙티스에, 교육의 어떤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 스테파니가 어떤 단어를 선정을 하는지, 또 교실에서의 할로윈 축제가 왜 중요한 이벤트였는지, 또 그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대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장소이긴 하지만은 임용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연구 논문에서도 이 교대 교육 과정에 지적받는 문제점 중 하나가 임용시험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입니다. 1학년 수업이라서
사실은 임용시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학생들도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긴 하지만은 1학년 때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다가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교육과정 총론을 모조리 외워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학생들의 충격이 너무 클 것을 감안해서 1차시 정도를 빼서 사실은 임용시험과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단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총론을 다 외워야 할 순간이 오는데 그때 4학년이 돼서 총론을 처음 보는 것보다 지금 한 번 정도 훑어본 다음에 4학년이 되어서 다시 외우는 게 좀 충격을 감소할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교육과정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지루해하고 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집중도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요. 아마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서 그 고3 때 그 치열한 입시를 통과해왔던 그 관성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시험이라는 그 어떤 상황에 몸이 반응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앞에서 이어지는 스테파니의 그 예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단어에 선택되느냐. 이 식물 심기, 가정에서는 뭔가 이렇게 꽃이 있거나 식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교실 안에서도 식물 심기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심는 식물들도 콩이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제라늄이라든지 굉장히 가정적인 가정에서 키울 법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의 식물 심기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여기 이 스테파니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학생들의 어떤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식물 심기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학생들이 자신만의 것을 한번 키워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꽤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안전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동물을 키우는 건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노력과 번거로움을 수반하지만은 식물을 키우는 것은 집안에서 아동들이 하기에 위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게 좀 아동들을 위해서 식물을 하나씩 1인 1식물 키우기 이런 활동을 권장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저자들이 연구에서 이러한 어떤 예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파니 전기라든지 또 이 사람의 어떤 수업을 들여다본 참여 관찰이라든지 또 인터뷰라든지 앞에서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반성의 도구들로부터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이미지들이 지금 추출되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에 이제 97페이지에 에일린의 아동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사에게 좀 트라우마를 주는 아이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E라는 아이에 대한 경험은 결국 다른 아이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떠올리게 되는 아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석사 수업에서도 내러티브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아이 한 명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반성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적 활동이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혹은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나의 그 이후의 삶이라든지 교육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에 대한 이미지, 또 이 이벤트에 대한 이미지들을 캡처하기 위해서는 뭐 이론적 메모를 하고 또 가능한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수업을 통해서 또 미니 연구 논문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교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수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혹은 교육의 목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규칙 또는 원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규칙 또는 원칙, 그 다음에 실천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2차 시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어떤 원리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많이 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규칙이란 것은 뭐 자료의 조직이나 과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 다음 페이지에서 실천적 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원리니까 포괄적이고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하나 좀 상위 단계의 어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교사의 실천적 원리는 그녀의 교수 행위를 이끈다.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과 이미지, 그리고 실천적 원리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떻게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상황 안에서 그 교사의 역사를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교사가 앞으로 어떠한 교육적인 실천을 행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이 글을 논리적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규칙 혹은 뭐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잘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한 번도 글을 쓰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어 시간에 뭘 했냐? 라고 했더니 문제풀이를 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3년간의 기간 동안 주로 한 게 글쓰기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데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이런 원리들, 학생들은 그게 교사든 교사가 될 학생이든 아니든 4년제 대학을 나온 이상 자신의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의 어떤 교육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철학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은 뭐 원리 혹은 규칙, 원칙과도 사실 딱 떼어서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그 누군가의 교육적 실천을 결정짓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육적 철학, 개인적 철학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생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은 미완성의 존재다. 학생은 동등한 하나의 인간으로 보여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학부생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교직이라는 것을 굉장히 학생의 입장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이디어란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클래스에 있어서도 아마 조금씩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을 필요도 없고요. 어떤 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운명이 바뀌긴 하지만은 그 어떤 교사를 만난다고 해서 그 교사가 정말 아주 나쁜 교사가 아닌 이상 정말 뭐 정말 체벌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또 뭐 나쁜 것들을 같이 하자고 뭐 학생들을 유인한다든지 이런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어떤 선생님의 개인적 철학에 의해서 그 학생의 어떤 인생이라든지 앞으로의 삶 같은 부분이 약간씩 좀 다른 모양을 띠는 것. 그게 뭐 마름모이든 동그라미이든 간에 그것은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자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인적 철학이 당연히 그 사람을 결정짓는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내러티브의 원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브루스라는 교사의 개인적인 철학, 그 과학에 대한 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 노트 쓰기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학생들이 과학책에서 어떤 재미를 기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익숙하게 되길 원했다. 그래서 노트 쓰기를 시킨 것 같아요. 현재 어떤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년인 8학년이 되면 좀 더 경험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학년이 되면 2번 반복하여 2배의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루스라는 교사가 과학을 가르친다는 것, 과학 학습, 그리고 과학에서 노트 쓰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정한다든지 또 그 주제를 티칭하면서 학생들에게 노트 쓰기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노트 쓰기로 굉장히 메리트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방식을 권하겠죠.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개인적 철학은 누군가 우리에게 교사로서 학생들, 교수 학습,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믿음과 가치는 맥락화되어진다. 예,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또 경험에 의해서 이 믿음과 가치가 요즘 학생들 말로 갑툭튀가 아닙니다. 어떤 맥락을 가지고 탄생하고 또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자신이 그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성장했다 라고 느꼈을 때 그 방식을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적용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교육적인 실천을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듯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로서는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교원 양성 교육과정, 예, 교대나 4대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싱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은유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은유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우리의 삶에 좀 잠재적 교육 과정 같이 침투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개념의 구조나 개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개념의 구조에 따라서 그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지 주변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전쟁과 같은 논쟁. 예. 특히 우리나라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전쟁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유치한 어떤 말싸움 같기도 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텔레비에 나오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당연히 교사에게도 논쟁이란 저런 것인가? 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스테파니 같은 경우에도 교실은 가정과 같고, 또 가정에서는 정원을 가꾼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정원을 가꾼다라는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칭이란 요리하기와 같다. 예, 은유라는 것은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무언가 가장 좀 적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빗대어 말하는 것이잖아요. 요리하기와 같은 교수. 굉장히 요리하기라는 것이 종합적인 예술이잖아요. 뭐 썰고 볶고 여러 가지 양념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예를 또 더 들어봤어요. 학교는 군대와 같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학교가 군대와 같은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차렷 경례와 같은 어떤 인사법이라든지 굉장히 줄서기라든지 구호 같은 것들, 기합 같은 것들이 용인되었던 환경이 학교는 군대라는 은유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은퇴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상당 부분 학교는 군대와 같다라는 인식을 가진 굉장히 군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엎드려 뻗쳐해서 뭐 학생들을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운동장을 무조건 토끼 걸음으로 걷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부보다는 조용히 하고 질서 있게 걷고 교문까지 줄을 똑바로 서서 하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었던 경우가 있죠. 학교는 지옥이라는 은유는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전 영화라서 선생님들 중에 몇몇 분은 못 들어봤거나 혹은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여고괴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여고라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괴담인데 왜 학교가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는 장소가 되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도 메타포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학교가 학생들에게 그만큼 소름 돋고 무서운 공간이다. 그 여고괴담 저도 원밖에 보지 않았어요. 근데 원에 보면은 미친 개라는 교사가 나오고 그 교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학교는 군대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교사 같아요. 정말 막 여학생들을 정말 위협하면서 굉장히 성적 만능주의를 강요하고 그 미친 개가 결국은 굉장히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이 학교는 지옥이란 이미지가 은유가 통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런 은유도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합격은 성적순이다. 굉장히 쓰라린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순이 아니지만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성적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배하는 우리의 학교라는 공간, 공부라는 것에 대한 은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 은유가 맥락화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실천과 당연히 강력한 관계를 맺는데 이 은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 철학보다도 더 뭐랄까요? 좀 카멜레온 같이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긁어내기, 캡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교과서에서는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에 이르기까지, 112페이지까지 굉장히 긴 그 게일의 산행 은유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9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산이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는 것, 또 산행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산행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학교에서 교실에서 중요한 것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등산이라는 것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또 등산이라는 것의 어려움 위험과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교사의 글을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때문에 이 교사라는 복잡한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들을 통해서 그의 프랙티스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렵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거의 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러티브의 통일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철학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은유라든지 이러한 어떤 컨텐츠들을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반성의 도구들을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 규칙, 원리,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고 하나의 테마를 향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적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날실과 시실을 잘 엮어내서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의 프랙티스, 교사가 왜 이러한 행동을 보였는지 교육 과정을 실천하면서 왜 그러한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제가 세 번째 한번 예를 만들어 봤는데요. 학교는
학교는 군대와 같다란 은유와 아동은 교실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미지가 지금 통일성이 있나요? 어떤 그 리드미컬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학교는 군대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아마도 아동이 교실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않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약간은 한 가지 테마 혹은 어떤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통일성을 굉장히 유의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내러티브의 통일성과 리듬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이야기나 자서전, 전기, 저널 등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규칙, 개인적인 철학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읽으면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연구는 사실은 굉장히 참을성이 필요한, 인내심이 필요한 연구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내러티브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예도 있지만은 그 교사 연구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그 그녀가 가진 경험들, 그녀가 교육과정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또 그런 것들이 변해가는 어떤 순간들, 맥락들이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교사 연구자에게 교육과정이란 의미, 예, 그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 같은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녀 자신의 경험에서도 나왔지만은 또 그녀가 만난 사람, 교수 연구자. 거기 그 교수 연구자 얘기가 굉장히 짤막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분명히 이 교수 연구자를 통해서 뭔가 한번 띵 하는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선생님들의 미니 연구 논문 작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내가 어떤 은유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약간 내러티브는 좀 문학적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뭔가 좀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뭔가 밋밋하게 지내다가 흐름이 있다가 정말 행복하게 해피엔드로 끝났고 나의 교육적인 실천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학생들은 너무나도 말을 잘 듣는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재미가 없죠. 뭔가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뭔가 이 순환적 패턴 안에서도 좀 강약이 있고 예. 여기 지금 이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 스테파니의 1년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스테파니가 이제 공휴일을 활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로윈이 있고 또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떻게 교실을 디스플레이 할 건지 또 어떻게 이 파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런 서양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할로윈을 꽤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오진 않는데 이태원이 난리가 나는 것 같죠. 그쵸? 굉장히 그런 이제 카스튬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할로윈 같은 이벤트를 중시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의 어떤 흐름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11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내러티브의 설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천의 언어들이 바로 이미지나 은유나 개인적 철학과 같은 부분이다. 또 규칙이나 원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미니 연구 논문을 쓰실 때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하겠지만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할 거고 또 다양한 연구 주제를 선택하셔서 논문을 쓰실 거예요. 그럴 때도 분명히 여기에서 드러난 것들, 교사의 개인적 철학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 같은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요인이나 요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 수업을 위한 과제를 작성을 하시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 대한 설명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urriculum Change, Student Evaluation and Teacher Practical Knowledge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논문은 사실은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그 부분을 어떤 틀로 해서 프레임으로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선생님들께서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네, 이 연구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온 상황에서 교사들이 이제 고등학교 얘기이긴 합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리고 학생 평가 방법을 결정할 때 교사의 프랙티컬 날리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은 좀 아래쪽 페이지에 나오니까 제가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의 어떤 실정적 지식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약간 좀 제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의 경험, past experience와 그 다음에 current teaching situation, 현재의 어떤 교실에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 교수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측면들이 영향을 두루두루 미치고 있다. 어디에? 여기에 클래스룸 프랙티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의 과거의 경험, 이 과거의 경험은 본인의 교육적 경험도 있고 또 가정, 그리고 친구, 뭐 종교와 관련된 경험도 있겠죠. 이러한 경험들, 그리고 또 현재 교수 학습 상황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습 자료와 같은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동료들, 학생들, 뭐 저소득층의 학생들이냐, 아니면 말썽쟁이가 하나 있는 학급이냐, 또 지역사회라든지 행정 같은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떠한 티칭을 해야 되는지 좀 아이디어란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패스트와 또 커런트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와 믿음과 또 여러 가지 규칙들로 원리들로 화해서 지금의 어떤 비전으로 내가 형성하게 되는 비전으로 형성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그 이벨루에이션 메서드를 쓸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틀 하나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많은 논문을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사실은 이 클란디닝과 코넬리의 책에 나온 내용들을 많이 포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제 어떠한 그 이벨루에이션 테크닉을 이 교사들이 10학년 고등학교 과교사들이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근데 그 연유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그 방금 보셨던 프레임워크에서 나왔던 교사의 프랙티컬 날리지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교사의 어떤 프랙티컬 날리지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비전을 통해 형성된 프랙티컬 날리지가 지금 이벨리에이션 프랙티스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새로운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의 영역에서 어떠한 그 부분들을 왜 포함을 하는지 또 왜 제외를 하는지는 이 교사의 프랙티컬 날리지란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표 하나로 좀 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다음 페이지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500페이지인데 PDF 파일에선 8페이지네요. 지금 데이터 썸머리가 되어 있고
이 연구에 참여한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다 가명을 썼어요. 샘부터 탐까지 아주 평범한 미국 사람들 이름이네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이밸류에이션 테크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티칭 시츄에이션 그리고 또 사이언스 티칭이 어떠해야 된다는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이밸류에이션 테크닉이 선택이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과거의 경험은 뭐 학생에 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 과정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뭐 직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커런트 티칭 시츄에이션에서는 또 학생이 역시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 교육 과정의 성격도 영향을 좀 미치죠. 교육 과정이 어떠어떠해야 된다. 뭐 학생 중심의 평가, 수행 평가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교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뉴 사이언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 보셔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나중에 비전으로서 무엇이 중시되어야 돼? 아무래도 뭐 프로블럼 솔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델 빌딩 같은 부분들이 중시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테스트나 랩 어사이먼트나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사들에게 있어서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찬찬히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구 하나가 교실을 학교를 교육을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연구가 많이 쌓였을 때 결국은 트렌드가 바뀌고 또 풍조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구가 일어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자들도 이 연구의 마지막에 사실은 티처 에듀케이션, 교사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화면을 좀 전체 화면을 나오기 위해서 좀 줄였다가 또 늘렸다가 해서 조금은 선생님들이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조금 글씨가 작기 때문에 다시 조금 화면 비율을 넓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 연구의 결과가 고용자들, 예, 고용해야 될 사람들, 과학교사를 또 티처 에듀케이터들, 예, 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들도 연수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전학공에서 리드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사실은 티처 에듀케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박사학위를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티처 에듀케이터가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사를 채용하고자 할 때 혹은 그 교사를 에듀케이트 하고자 할 때 그 교사 캔디데이트의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논 사이언스 오리엔테이션, 예, 과학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의 어떤 네, 경험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 교사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어떤 연수겠죠. 인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에서도 교사들에게 굉장히 좀 교사들의 프랙티컬 날리지의 어떤 요소들을 고려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들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제공을 하면 좋겠냐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교사들이 그 패스트 익스피리언스와 커런트 티칭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지금 핸들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프리 서비스 티처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인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 과정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좀 던져진 공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이런 부분이 예비교사 교육기관인 교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라버스를 만들 때 강의 계획안을 만들 때 사실은 굉장히 전달해야 될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지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고 있고 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교사 교육에 있어서 좀 더 고려되고 또 비중이 더 넓어져야 된다.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은 현직 교사로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또 향후에 또 교생 실습의 지도교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교사 연수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수업에서의 미니 연구 논문도 준비하시고 또 선생님들의 그 최종적인 목표인 박사 논문도 좀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6장과 관련된 과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소개해준 뭐 논문이라든지 6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의 이 내러티브 연구에 대한 이 내러티브 연구를 활용한 미니 연구 논문을 쓰실 때 활용을 할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숙제는 이 미니 연구 논문 계획서입니다. 이 미니 연구 논문 계획서에서 그 지난 시간 선생님들이 작성했던 그 선생님들 본인들에 대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좀 연구 논문의 형식을 갖춰서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대상, 이제 스스로에 대한 서술이겠죠. 근데 이제 너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담기보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나, 연구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한번 서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업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어떤 관련 논문을 문헌 분석에 담을 것인가. 그래서 이 문헌 분석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어떤 러프한 아이디어도 같이 가지고 오시면은 같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수업이 저희가 또 가정학습 주간이 있기 때문에 24일에 저희가 이제 토론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20일 토요일 자정까지는 좀 주시면은 제가 23일에 좀 잘 살펴보고 와서 또 같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 좀 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온라인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